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폭락이 또 오던 말던 저평가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지금 증시가 사실 좀 흔들리고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오늘 정말 자료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꼭 집중해서 알아가시면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들은 다들 미국의 실업률, 미국의 고용지표, 미국의 경기지표 이거는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정리를 해서 결과까지 도출을 해서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 최근에 댓글로 좀 좋은 얘기들, 응원의 얘기들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얘기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낼 테니까 꼭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다음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한국의 대출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엄청 높아요. 이게 아닙니다. 연체율의 증가율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올해 7월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그러니까 대출을 했는데 못 갚고 있는, 그러니까 이자를 밀리거나 원금이 밀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57%로 전월 말 0.52%에서 0.57%로 이제 추세적으로 살짝 꺾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 0.47이었습니다. 그럼 2024년에서 2025년 넘어오면서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0.1% 정도 올랐고요. 동월 기준으로 2016년 7월이 0.78로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이번에 7월에 나온 연체율이 가장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0.57%라는 거를 무시하고 넘어갈 수준은 아니다. 사람들이 대출을 못 갚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7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이 2조 8천억 원으로 6월과 비슷했지만 연체 채권 정리 규모가 5조 7천억에서 1조 6천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체 채권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마무리되는 액수 자체가 줄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체된 거를 잘 못 갚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내외 불확실성과 내수 경기 회복 지연 등 좀 신용 위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또 새로운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리볼빙 증가입니다. 우리가 최근까지는 카드론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는. 근데 카드론에서 이제는 리볼빙으로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리볼빙이 뭐예요? 이번 달에 내가 카드값을 100만 원 내야 되는데 이번 달에 못 내겠어. 그럼 보통 뭐 대출 받아서 갚든가 뭐 어떻게든 갚죠. 근데 정말 그것조차 뭐 어디서 땡겨올 돈조차 없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음 달로 밀어주세요. 그래서 리볼빙 넘어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다음 달로 넘어가는 대신에 이자가 뭐 15%, 17%, 뭐 18%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지금 카드값 내야 되는데 못 냈어. 그럼 다음 달로 밀어주는 대신에 이제 이자가 엄청나게 불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카드사의 8월 말 카드론 잔액은 42조 4,483억 원으로 전월 말 대비해서 조금 줄었어요. 그러니까 카드론은 잔액이 줄고 있습니다. 이거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카드론이 줄은 이유가 뭐냐? 이번에 627 규제에서 카드론은 신용대출로 묶여서 대출 규제에 포함이 되고요. 추가로 이 3단계 스트레스 DSR에도 카드론이 포함이 됐습니다. 1금융권, 2금융권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카드론을 들고 있어도 대출에 영향이 크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카드론을 빌리면 대출에 영향이 생깁니다. 내가 원래 뭐 1억 2천 받던 거 이제는 1억밖에 못 받거나 아니면은 안 나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 대출에 규제가 생기니 사람들이 카드론 빌렸던 거를 갚고 있는 거죠. 또는 안 빌리거나
좋은 거잖아요. 근데 웃긴 건 결제성 리볼빙 2월 잔액이 6조 7,872억 원에서 6조 7,958억 원으로 소폭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론이 줄이 리볼빙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리볼빙 같은 경우는 얘기한 대로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DSL안이나 아니면은 이 627 규제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대출 규제에서 벗어난 것으로 지금 돈을 빌리는 게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취약하기론 더 취약하죠. 카드론보다 리볼빙이. 그래서 카드론을 갚지 못해 카드론을 빌린 카드사에 다시 대출받는 대환대출 잔액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다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반기 우리가 이 고용보고서를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이 아니고. 사람들이 보통 미국의 고용보고서는 정말 열심히 열어보잖아요. 뭐 비농업 고용지표가 얼마인지 실업률이 얼마인지 다 열어보는데 한국 거는 열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 고용지표가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위 하나당은 지금 1000명입니다. 1000명, 10,000명 해서 지금 약 1000명, 여기가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취업자, 그 다음에 실업자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취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기, 2분기 해가지고 이제 4분기 대비 1분기는 줄었지만 1분기 대비 2분기 늘었어요. 그럼 취업자가 늘어났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실업자 보겠습니다. 실업자도 보시면은 2024년 4분기 대비해서 1분기에 늘었는데 이제 2분기에는 좀 줄었죠. 좋은 거 아닙니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경제활동 인구수, 이거는 지금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일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 보면은 이제 1분기 줄었다가 2분기에 확 늘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경제 활동 인구수는 경제 활동 인구수가 늘었으니까 비경제 활동 인구수는 줄었겠죠. 그럼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실제 실업률을 본다고 하더라도 고용률이랑 이게 1분기, 2분기거든요. 1, 2분기 어떻게 됐어요? 고용률 늘었고 실업률 줄었고 긍정적인 거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나이별로, 남녀는 의미 없어요. 나이별로 나눠서 확인해 보자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고용,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실업은 어디입니까? 아시겠지만 청년이에요. 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 정확히 말하면은 이 40, 50, 60 이 구간대 취업률과 실업률보다 여기 20, 30대 취업률과 실업률이 더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확인해 보면은 취업자 수입니다. 현재 취업자 수 이 퍼센트로 확인을 해보면 지금 20에서 29가 12, 그 다음에 30에서 39가 19, 그 다음에 40, 50, 60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실제 20에서 29가 확연하게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연하게 적죠. 그리고 30에서 39조차도 40, 50을 못 이기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실업자로 보겠습니다. 실업자로 본다 해도 사실 20대, 30대 실업할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더라도 4, 50이 더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업자로 보면은 20대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 다음에 30대가 많고요. 그 다음에 4, 50대가 오히려 줄어들죠. 그러니까 실업자로 봐도 20, 30대가 확연하게 많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노동자들이 지금 일자리를 잃고 취업이 어려운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여기 나오는 고용률과 실업률을 평균으로 봤을 때는 뭐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심으로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고용률과 실업률이 지금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정이죠. 평균의 함정.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고용률, 실업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용률을 확인해 보면은 이 구간이고 쭉 가보면 여기죠. 지금 고용률이 61%, 실업률이 6.7%입니다. 근데 나머지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적어놓은 데가 여기가 20대인데 이 30대부터 40대까지 실업률이 2%대인데 지금 20대가 6.7%예요. 고용률 80% 넘죠. 20대가 61%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 실업률, 청년 고용률이 상당히 낮은 상태다. 근데 지금 연세가 있을수록 조금 더 하기 쉽고 조금 더 안 잘리고 가는 방향이에요. 이 얘기를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고, 사실 연세가 있으신 분들 임금 피크제라든가 다양한 걸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마 질 높은 일자리가 여기에 있을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왜? 대부분 아시겠지만 정말 좋은 직장이나 정말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49세 이상부터는 웬만하면은 버티기가 어려워요. 정말 극소수만 남고 대부분은 잘리게 됩니다. 그럼 다른 일을 찾으러 가는 거고, 다른 일로 찾으러 갔을 때 되게 질이 높거나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게 경제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직업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고용 지표를 열어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썩 좋지 않구나, 단순히 통계를 봤을 때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 이자 보상 비율 한계 기업에 왜 일자리가 없을까? 왜 사람을 안 뽑을까? 왜 고용이 어렵고 실업이 늘까?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한계 기업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한계 기업이 뭐냐?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 기업 비중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4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외부 감사 기업 중 이자 보상 배율이 3년 연속 1을 밑돈 한계 기업의 비중이 17%더라. 그러니까 100개 중에서 17개는 뭐다? 이자도 못 낸다는 거예요. 돈 벌어서. 다른 걸 떠나서 뭐 월급주 이런 거 다 떠나서 이자도 못 내요. 이자 보상 비율이 뭐예요? 1을 밑돈다는 것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못 낸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부실한 기업이 100개 중에 17개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올해 들어가지고 더 늘었을까 줄었을까요? 사실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힘들면 더 힘들었지 좋은 일은 없었거든요. 그럼 늘었으면 더 늘었겠죠. 그래서 실적 부진, 과다 차입 등으로 부실 가능성이 커진 고위험 한계 기업의 비중이 2023년 5.5에서 7%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기업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못 벌고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더라. 근데 어떻게 채용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니 청년 고용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 자영업자 위험 대출 비중도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과거 2020년도에 이 창업을 하거나 그 당시에 자영업자로 돌아선 분들이 지금까지도 어렵고 지금까지도 힘든데 오히려 대출이 줄기보단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2020년이 아니라 최근에 자영업을 시작하신 분들조차도 대출을 못 갚고 있거나 힘든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지금 경기가 안 좋구나를 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영업자 대출을 받은 이들 중 저소득, 저신용의 빚이 여러 건 있는 취약차주 비중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예요? 이건 파산 대출이라 봐야 돼요. 이거는 잘못하면은 이건 바로 그냥 파산할 만한 대출인데, 이게 2분기 말, 그러니까 2025년 기준에 전체 14%입니다. 그러니까 100개의 대출을 내줬으면 14개는 뭐예요? 이건 거의 파산한다 봐야 돼요. 지금 이 대출이 이렇게나 있는 겁니다. 2분기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취약차주 대출 가운데 11%는 연체 상태입니다. 뭔 소리다? 이 중에서 대략 70%는 이미 이 파산 직전인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취약차주가 연체를 하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먹고 살 돈이 아니라 진짜 돈이 그냥 씨가 말랐다는 소리입니다. 올해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 총 1069조입니다. 그러니까 1000조가 넘었어요.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가 넘었는데 여기서 구제액이 얼마예요? 구제액 해봐야 몇 천억이에요. 근데 지금 14%면 얼마입니까? 여기에서 140조죠. 140조인데 지금 구제액이 1조도 안 돼요. 그럼 구제하지 않느냐, 이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분기 말보다 2조 증가한 규모의 자영업자 대출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늘어나고 있다? 얘기한 대로 잘 안 되니까. 잘 됐으면 더 안 늘겠죠. 자영업자의 대부업 포함 비은행 대출이 은행 대출의 2배 이상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는 분들도 더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일반 대출에서 차라리 대출을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그냥 자영업자가 일반적으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확장을 하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비은행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어렵고 힘드니까 다른 데서 빌리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근데 웃긴 건 뭐다? 다른 데서 빌리면은 이자가 훨씬 더 크겠죠. 일반 은행에서 빌리면 4%, 뭐 5% 나올 것도 다른 데서 빌리면 10%, 11%, 1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더 갚기 어려워지는 거고,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경기가 좀 좋지 않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실질 소득에 대한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단순히 돈이 500만 원이 늘었어요. 500만 원이 평균 월급이 600만 원이 늘었어요. 하면은 아 뭐야 사람들 돈 많이 버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진짜일까요? 진짜 소득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2분기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506만 5천 원이에요. 한 가구당. 그러니까 뭐 4인 가구, 3인 가구, 2인 가구 쳤을 때 뭐 둘이서 250만 원씩 벌든 혼자서 500 벌든 어쨌든 평균 500만 원씩 벌더라.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소득이 2.1% 늘어난 겁니다. 뭐야 돈 더 버네 생각할 수 있겠죠. 근로소득이 1.5%, 근데 사업소득이 0.2% 증가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실직 소득 증가율은 0.0%로 제자리 걸음이.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이런 거 다 따지면은 실제로 소득은 오르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올랐어도 나한테는 나가는 돈 따지고 보면은 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됐습니다. 근데 실질 사업 소득은 1.9% 감소했어요. 그래서 2023년 3분기 이후 7분기 만에 큰 폭의 하락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사업소득이 증가하고 근로소득이 증가하고 다 증가한 거에 대한 평균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고소득층 사업소득 증가가 분배지표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평균이 아니라 고소득층이 머리채 잡고 끌어올려가지고 소득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소득은 줄었고,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더 어려워졌다, 비용은 늘었다 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 소득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더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돈을 받는 게 늘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줄었고, 대신에 물가라든가 내는 비용은 더 늘었고 더 어려워졌다. 그래도 이 평균이 좋아진 건 뭐다? 고소득층이 끌어올린 영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몇 명이겠습니까? 소수겠죠. 소수가 끌어올리고 다수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상황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기업은 뭐냐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이 고려신용정보처럼 결국에는 이 채권 추심을 하거나 이 부실 대출이 늘어날 때 수혜를 볼 만한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한들 그 안에서는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못 내겠어요. 이게 아닙니다. 그냥 사업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아까 이자 보상 비율을 보셨죠? 이자를 못 내는 기업, 그냥 이자조차 1년에 번 돈으로 감당 못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려신용정보 같은 기업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이 고려신용정보를 이용하신 이 공장 사장님이 계십니다.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실제로 이 고려신용정보에서 한 20%인가를 떼간다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못 받았어. 이 대금 자체를. 그러면은 고려신용정보한테 의뢰를 합니다. 의뢰하면 얘네가 받아주고 거기에 20%를 가져가는 뭐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채권을 사는 게 아닙니다. 채권을 매각하면은 얘네가 싸게 사서 얘네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대리를 해주는 거예요. 돈을 대신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신용정보는 현금 배당률도 꽤 높아요. 그래서 현금 배당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분기 배당으로. 그 다음에 고려신용정보는 채권 추심업, 유동화 자산 관리, 신용조사, 민원대행 등등 하는데 채권 추심이 메인이에요. 그래서 채권 추심 분야의 압도적 1위를 견고히 하기 위해 추심 조사, 민원, 현장 실사 등 핵심 부분 인력을 보강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채권 추심이 뭐 가가지고 막 두드러 패고 뭐 집 따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뭐 비열한 거리에서 보던 그런 채권 추심이 아닙니다. 실제로 법적으로 대부분 다 법적이고 서류로 이 돈을 받아내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이 채권 추심업이 382억 원으로 89%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경기가 채권 추심해야 될 돈이 많아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매년 좀 성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도 좀 심상치가 않아요. 올해도 실적이 나쁘지가 않고 아마 2024년도보다 실적이 좀 좋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추세 좀 상승이 시작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박스권 돌파를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강조를 여기서 좀 몇 번 많이 드렸는데 지금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관심을 좀 두자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구간에서 저는 뭐 사실 열어둔다 하더라도 한 10,000원까지 열어두면은 좀 안정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뭐 상방은 한 그래도 한 12,000원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신용 정보 정도는 지금 좀 천천히 관심을 두면 좋지 않을까, 구조적으로 수혜를 보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신용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채권 출시업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는 그런 깡패 같은 채권 출심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법과 그 다음에 서류로 이용한 채권 출심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려신용정보 저희 한번 관심을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아니, 무료로 설치 안 하면 뭐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나요? 개인정보 같은 거 써야 되나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 무료고요. 다 무료고, 개인정보 여러분들한테 받아봤자 제가 쓸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어플에서 중요한 글을 쓰면 이제 알람이나 푸시 같은 게 가요. 그래서 이 푸시 알람 받으시겠어요? 물어봅니다. 그럼 이것만 허용하시면 됩니다. 왜? 중요한 글을 쓸 때는 푸시가 나가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정식 투자자문사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여기 트럼프 정책 독점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로봇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전기차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거든요.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9월 26일, 25일, 24일, 23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100% 무료로 평생 운영할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다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정말 더 많이 힘을 내서 영상 준비해 올 테니까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